자, 진도 이어가겠습니다. 진도 이어가는데요. 이게 좀 재미난 이론인데, 네? 예. 이게 정책 결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행태적인 것까지도 대입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거라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흥미로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주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의사결정 모형은 어디에 좀 해당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 대체로는 이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떠올려 보는데, 이 측면도 많이 있고, 그나마 머리 쓰면 이 측면이고, 머리 안 쓰고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러기도 한데, 스스로는 이런 거라고 막 되게 합리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나는 항상 모든 대안을 검토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을 가능성도 많고 그러는데, 근데 이 이론들을 보면 다 개별 하나잖아요. 개별 하나하나의 이론들 아닙니까? 그나마 뭐 여기 혼합 모형 정도가 두 개의 이론을 결합했다 정도가 되는 거고, 다 이제 각자의 모형들인데, 이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개의 모형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쓴 것들은 좀 지워보고, 칸이 좁으니까 얘네 제목만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 한번 이제 또 다른 이론, 앨리슨 모형이라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우죠. 앨리슨 모형. 자, 이거 이제 역사적인 재미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62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앨리슨 모형을 봐야 되는데, 앨리슨 모형을 보려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돼. 쿠바 미사일 위기.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이건 따라 그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메리카 대륙이 뭐 이딴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이제 유럽이 있는 거잖아요. 유럽이 이제 대서양을 끼고 유럽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뭐 여기는 좀 잘못 그렸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가고 여기 영국이 있고 이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미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이라고 보고요. 요 밑에 이제 쿠바라는 나라가 딱 이렇게 있어. 섬이야. 일부 지역은요,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기도 해. 이 섬에.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거예요. 되게 가깝고 완전히 이거 턱 밑에 있는 나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섬나라인데, 여기가요 1959년도에 공산화가 됩니다. 에? 쿠바 혁명.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공산 전체주의 나쁜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한때 이 청년들이요, 이 저항의 상징처럼 체게바라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체게바라는 여기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혁명에 막 자기 몸을 헌신했던 인물이야. 그래서 여기 사람인데 쿠바의 공산혁명에 동조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체게바라가 좀 유명한데, 여기에 이제 쿠바의 지도자는 이게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59년도에 미국 턱 밑에서 공산혁명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굉장한 격변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62년이에요. 그러면요, 딱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3년 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얼마 안 지났을 때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이 있는데, 소련은요, 뭐 땅이 뭐 거의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 뭐 거의 다 이렇게 막 여기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의 다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소련은 땅이 에? 엄청 넓어. 땅이 지금에요 무슨 탄자 들어가는 데가 다 소련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지만 지금도 러시아 이외에도 한 13개 국가가 모여 있었거든요. 연방제를 한 거예요. 미국도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지네가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게 다 개별 국가라고 믿어. 얘네는
영국도요, 여기 보면 웨일스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다 개별 국가인 것처럼 생각해, 얘네는. 북아일랜드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잉글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연방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국방 문제나 거시적인 정책, 경제 정책을 짤 때는 좀 연방 단위로 좀 이렇게 키워서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소련도요,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보면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데가 다 소련이었습니다, 옛날에. 소련이었는데 이게요, 어느 날 쿠바에, 이 미국 정찰기가 이제 떠다니다가 발견한 건데,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동시에 소련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보내고 있냐면, 여기 쿠바에다가 이제 너무 배가 큰데 쿠바보다 더 크네. 근데 아무튼 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이거를 일로 보내고 있다라는 첩보가 접수가 됐어. 판단해 보니까 쿠바 여기다가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미국의 본토를 이제 위협에 빠뜨리는 이런 이제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미국의 이제 공해상으로 여기 미국의 바다로 이렇게 진입하는 때가 이때 첩보 처음 이제 백악관에 알려졌을 때로부터 따지면 여길로 이렇게 진입할 때가 이제 13일 정도가 남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동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13일 뒤면은 미국의 바다로 이제 넘어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바다로 지금 공해상에 떠서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막기가 힘들어. 쿠바로 가가지고 미사일 내려주면은 쿠바의 미사일 기지 그 터 잡고 있는 데다가 미사일 설치해버리면, 야, 이건 뭐 미국은, 그죠? 그리고 얘네가 핵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핵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핵미사일로 그냥 그대로 날라오는 거야. 여기서도 날릴 수는 있지만 정확도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날리는 게 훨씬 더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갑자기. 이런 얘기에서부터요, 난리가 벌어지는데, 당시가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났을 타이밍이니까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뭐예요? 이게 이제 군국주의, 전체주의 세력하고요. 전체주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손을 잡았어.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해도 좋다. 이런 식의 이제 마인드로,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있었던 얘네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모였는데 그때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힘을 합쳤다니까요. 힘을 합쳐갖고 대응을 해서 같이 승전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승전국가가 되고 나서 유엔을 만들었지. 유엔을 만들 때에도 지분을 다 나눠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요한 안보적인 의사결정, 국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미국도 한 표, 소련도 한 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분위기가 조금 좋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요, 또 새로운 적이 출현한 거야. 공동 승전 국가지만은, 이게 소련도 요 동유럽 쪽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요. 예, 그러고 있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들하고 우방인 국가들을 만들어서 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쪽엔 또 중국이 딱 또 공산화가 49년도에 되거든요. 이런 게 되면서 미국이 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 전쟁도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냉전체제라는 게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냉전체제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협만 할 뿐 실제로 공격은 안 해. 왜냐면 이 서로 공격하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텐데, 이번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에 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최근에 그 오펜하이머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이게 뭐 어렵다 어쩌다 공부라고 와서 봐야 된다, 뭐 공부식이나 해서 영화를 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오펜하이머의 생애를 그냥 인터넷만 쳐봐도 쭉 나와. 그런데요, 오펜하이머가 미국에서 독일에 앞서갖고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특명을 받고 이거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개발한다라고 믿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도록 하는 데 쓰였고,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뭐 그걸 나중에는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미국이 이제 최초로 핵무기를 먼저 개발해서 독일보다 앞서 개발해서 그게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죠. 독일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미국도 이거를 실전에 배치해보고 싶어서 거의 이제 그로기 상태에 있었던 일본한테 써먹어 본 거야. 그게 좀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언제 항복하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요,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린 거예요. 얘가 이제 거의 뻗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이게 왜 비윤리적이냐면 일본의 군함에다가 던진 것도 아니고 이거를요, 그냥 일반 도시에다 던진 거잖아요. 두 군데 딱 정해서. 그래서 이 전쟁, 이런 식의 전쟁 양상은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후방에 있는 민간인을 공격해서 타격을 주는 방식인데, 이거를 전범 국가들이 써먹는 방식을요, 고스란히 가져다가 미국도 또 똑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으니까 그때 가서 이 충격이 되게 크게 전해져 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렇게 핵을 써보고 그 위력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핵전쟁일 텐데 핵이 만들기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래잖아요. 한번 그거 발견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별게 아니어서 우리나라도 원료만 주면 2주일이면 만든대. 응? 우리나라 학자들이 매달려서 만들어도. 물론 그걸 실험을 해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일단 핵 비스무리한 거 만드는 것은 오래 안 걸린대. 응? 그런 정도의 무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주요 국가들이 그때 핵을 다 보유해버려요. 그게 아까 말했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 대표적인 국가들, 미국, 소련, 거기다 중국, 그리고 누구냐면 영국, 프랑스. 얘네 5개 국가가 유엔을 이끌거든요. 지금도 이끄는데 얘네들이 그때 핵을 싹,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국가가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국가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대. 지네를 위협할 거니까. 지들끼리 그런 어떤 전리품을 나눠 가진 격이야. 그렇게 돼 있으니까 3차 세계대전이 오히려요, 벌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벌어지면 서로가 핵을 서로한테 쓰면 이거는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세계 정세는 이때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긴장감에 이 혓바닥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상대방을 막 욕하면서. 그런데 실제 무력은 못 써. 이런 상황인데, 아니, 소련이 갑자기 이 균형을 깨뜨리고 여기 이제 미국 턱 밑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고깝죠. 그래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얘네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지고 13일에 남은 기간 동안 엄청난 논쟁을 벌여요. 그 안에서.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의 이제 모습을 나중에 이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그거를 이제 뒤에 가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때 어떤 의사결정 모형들을 찾아볼 수 있나. 그렇게 찾아본 겁니다, 나중에. 그랬더니 한 3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양상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이 13일 정도가 지나가지고 얘네가 여기 미국의 공해상을 통과할 즈음이 됐을 때, 미국이 이제 가서 군사적 옵션을 쓰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9.19, 북한하고 9.19 공동선언한 거 가지고 지금 막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군인 출신들 강경파들은요, 북한을 못 믿겠으니까 북한하고 군사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약속한 거 걔네도 야금야금 어기는데 우리도 그거 지키지 맙시다 이렇게 주장해. 군부는 원래 강경해. 미국도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군부는 근질근질한 거예요. 야, 우리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회사 모형이 좀 나타납니다. 연합 모형. 그러니까 이 하위 조직은요, 자기네 SOP대로 움직이는 건데, 군부는 얘네가 우리 바다를 넘어와 폭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군부의 매뉴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부는요, 적이 접근해 오면 자기네 매뉴얼상으로 몸이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를 침범해 들어오는 걸 가만히 있는 것은 진짜 이거는 스타일 구기는 일이야. 군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해, 얘네는. 그런데 또 외교 라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교 라인은요, 이거 원인을 지금 분석 중인데 왜 얘네가 이러는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얘네랑 그 휴민트도 막 발동하고, 그래서 휴민트가 뭐냐면 그 간첩이지, 쉽게 말하면. 그 상대방 정보원이에요. 정보원하고도 접촉하고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가 궁금하니까 그걸 또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게 되면 그때 이제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요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얘네들 하위 조직 간에 서로 SOP가 충돌하고 이제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속에서 케네디는요,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고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 그러려고 노력해. 뭐 실제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려고 해서요, 케네디 입장에서는 합리 모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 한쪽에서 하위 조직은 막 이 힘이 작동하고요, 한쪽에서는 또 이 힘이 작동하는데요. 케네디가요, 여기서 개별적으로도 어떤 약간 좀 어떤 기관의 장급 정도 되는 고위 공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도 막 만나.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그 의견을 물어봐. 그러면 그 개별적인 행위자들은요, 자기가 이끄는 그 하위 조직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케네디가 고민하는 국가 전체 이익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거든, 이게. 이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진짜 인류가 멸망했을지도 몰라. 다시 공룡의 시대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심지어 공룡조차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공룡이라고 영향을 안 받게 해서 방사능의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괴멸의 그 순간에 이 이제 국가 전체 이익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 대명제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자기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도 또 그것도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케네디가 예를 들어 무슨 장관 하나를 불러. 그 장관 하나를 불러갖고 당신 생각은 어때? 솔직히 그냥 얘기해봐. 공식적 회의 말고 당신 생각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케네디가 듣고 싶은 답,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말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한 조직의 매뉴얼 같은 거, 자기네 입장도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평소 신념이나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케네디를 막 설득하려고 했던 그 핵심 참모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결정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들 배가 여기를 넘어 들어올 때 군사 옵션을 일단은 쓰지 말아봐 라고 했고, 선제 공격을 하지 말자라는 거였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배가 더 이상은 진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군함을 가져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가 밀고 들어올 때 밀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배와 배를 일부러 부딪혀서 밀어내는 거예요. 부딪혀서 밀어내고, 포격은 하면 안 돼. 포격을 하면 얘네도 안 참을 거거든. 응? 이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연평해전? 이런 게 아마 비슷했지. 백령해전하고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먼저 밀어내기 하다가 걔네가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걔네는 타격을 입힌 거고, 그게 아마 백령해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연평해전은 얘네가 억하심정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우리를 선제 공격해가지고 그때 많은 병사들이 사망하게 됐던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강경파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서라도 북한 놈들 그 기지를 폭파해버려야 된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힘이 세니까 그래도 되더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걔네도 강경파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서로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지. 니네가 먼저 여기를 NNL을 침범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라고 우리는 굳게 믿지만, 걔네는 걔네 논리가 있어. NNL 같은 게 휴전협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니네가 일방적으로 그은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는 동의해 준 바 없다, 그러면서 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네 명분을 가지고 강경파가 그걸로 막 밀어붙여버리면 전쟁이야 또. 나중에 가서 네가 더 잘못했네, 내가 더 잘못했네, 이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건 확실한데, 북한도 그냥요, 지네 죽어갈 때 우리를 식물인간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은 가지고 있잖아, 재래식 무기로. 그러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건 서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얘네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요, 무력 충돌을 최대한 피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얘네 의중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야. 원하는 게 뭐냐, 니네가. 근데 그거 어디서 배운 거냐면 여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도 그 김대중 정부 때 그걸 한번 썼거든. 써먹었는데 그 북한 군함이 내려오면 밀어내기 하는 거야. 그냥 밀어내기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먼저 했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려서 군사 옵션까지 쓰는 건 아니지만 군대가 나서긴 하는 거야. 밀어내기.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밑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이런 게 첩보가 들어와. 사실은 미국이요. 그 전에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이 뒤쪽까지가 소련 땅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터키에다가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먼저 도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니고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얘네가 먼저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지도자도요, 강경파의 등살에 어떤 제스처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거야. 이걸 나중에 뒤늦게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은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니네가 돌아가 주면 우리도 이거 철수시킬게. 올해 연말까지 철수시킬 테니까 돌아가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도 받아들인 거예요. 얘네한테 명분을 준 거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했더니 얘네가 오케이, 여기 있는 무기 철수할게. 이렇게 받아들였다. 얘는 정치적인 승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그냥 바닥바닥 우겨갖고 군사 옵션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군사 옵션 안 쓰더라도 얘네가 여기로 밀고 들어와갖고 여기다가 미사일 설치해버리면 미국한테는 엄청난 안보 위협이 되거든요. 그런 것보단 현명하게 잘 끝났지.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이 역사는 뭐 크게 뭐 구구절절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에서 이제 찾아낸 거는요,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모형이 나왔냐면 앨리스 모형이 의사결정, 정책결정 모형이 1, 2, 3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자, 이게 동시에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됐는데 완 모형을 뭐라 그랬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라 그랬는데 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같은 경우가 뭐랑 유사한 거냐? 얘가 뭐랑 유사합니까? 여기에 이거 요거 합리 모형하고 유사한 거예요. 이게 합리 모형인 거예요, 사실. 맞죠?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거야.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 그 과정에서 보면 케네디가 한 거예요. 케네디가.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최고 의사결정자가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이제 모형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일관성이 매우 높아요. 일관성이 매우 높아. 일관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 관심의 일관성이죠. 목표의 일관성 같은 거. 목표의 일관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익만을 고려해요. 예, 구성원 전체 이익 있죠? 전체 이익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두 번째 모형 뭐냐면 이게요, 조직과정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조직과정 모형. 근데 얘는 뭐랑 유사한 거냐면은 바로요, 다름 아니라 얘랑 유사한 거야. 여기 회사 모형 참. 회사 모형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사 모형이 되는 거예요. 회사 모형.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중심이 되는 것은요, 조직의 이제 밑바닥이에요. 하위 조직. 하위 조직을 중점으로 봐야 되고요. 얘네들은 일관성 및 그 다음에 이익의 고려가요, 좀 뒤섞여. 일관성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일관성이 다소 낮음. 낮음. 이렇게 볼까? 왜냐면은요, 여기가 왜 목표의 일관성이 흔들리냐면 전체 이익하고요, 플러스 하위 조직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거든.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이 위에 있는 1번 모형보다 낮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또 3번 모형이 이게 이제 새로운 모형입니다.
앞에 거는 뭐랑 유사한 게 원래 있는 건데 3번 모형은 새로운 건데요. 관료 정치 모형이라 그랬어요. 관료 정치 모형. 관료는 원래 정치랑 좀 동떨어져서 정책 집행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본은. 그런데 관료가 정치적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고위 관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하나를 하위 조직을 이끌고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는 고위 관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일관성이 말입니다. 일관성이요. 매우 낮음이에요. 매우 낮음이야. 일관성이 정말 없어. 왜 없냐면요. 이들은요. 국가 전체 이익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위 조직에 자기가 이제 이끌고 있는 하위 조직의 이익도 고려해야 되고 여기다가요. 개인적 선택 개인적 측면도 요것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거든. 자기 개인의 입장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일관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까지 3개를 제시했던 게 앨리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앨리슨.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재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교재로 와보시면은 앨리슨 모형 304페이지입니다. 합립 모형 1, 조직과정 모형 모델 2, 그 다음에 관료정치모형 모델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표로 보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305페이지 그 표로 보면 합리자 모형 1번 모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은 이제 권력의 소재가요, 조직의 두뇌인 최고 지도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직의 두뇌인 최고 지도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최고 지도자죠. 지금 권력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보는 거고 조직 전체의 목표만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일관성 밑에 있죠. 매우 강함 요거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연결된 거고 조직과정 모형 2로 가보면 하위 조직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 간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행위자의 목표가 조직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지만 하위 부서들의 이익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느 줄하고 어느 줄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리는지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료정치 모형으로 가서 3번 모형으로 가보면 거기 행위자의 목표가 조직 전체의 목표, 하위 부서들의 목표, 그 다음에 개별 행위자들의 목표인데 이게 이제 고위 관료, 자기 개인적인 입장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일관성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성의 측면으로 올라와 보면 1번 모형은 완전한 합리성이죠. 경제적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이렇게 보는데 2번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이게 회사 모형이 만족 모형 비슷한 거잖아요. 제한된 합리성이고 3번 모형은요 정치적 합리성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하위 조직의 정치적 입장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방부 장관이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참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실은 복잡할걸?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야 이러다가 대박 이거 완전 전면전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거야. 그러지만 자기 조직 구성원들한테도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조직의 리더가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군인들한테 야 잠깐 기다려봐. 야 이럴 때 우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은 좀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 국방부 장관을 신뢰하겠습니까? 뭐냐? 무섭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죠? 싸우는 게 무섭나?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여줘야 돼.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입장은 얘네들 군사적 옵션을 써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뒤로는 어때요? 대통령을 직접 만났을 때는 저희도 걱정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나 또 겉으로 표명되는 것은 자기 하위 조직의 입장을 막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관성 같은 것들이 좀 매우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13days라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보면은 이제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케네디를 막 뒤에서 막 씹어. 대통령이라는 게 저게 쫄리나? 이러면서 뭐가 저렇게 겁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의 분석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런 어떤 고위 관료들은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같이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 요게 이제 앨리슨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요 이렇게 외교 안보 분야에 적용하기 좋은 모델로 제시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이런 관계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이론으로 좀 확장된 게 이 앨리슨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죠? 어느 측면인지.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도 사실은 좀 그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거를 보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랬는데 빈칸이 없지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앨리슨 모형에서 보면요 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 이게 1이야. 여기에서 전체 조직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고려하는 것만 있어. 그런데 2번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하위 조직들이에요. 하위 조직들. 여기에 입장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위 조직들. 이렇게 되는 거고 3번 모형 같은 경우는 무슨 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 3번 모형. 요거 3번 모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우두머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두머리. 그래서 얘네들의 입장은 요 하위 조직에도 영향력을 갖는 거지만 전체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자기의 입장도 고려하고 이렇게 좀 뒤섞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런 이제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모형을 이렇게 그려드려 봤습니다. 2번 모형이 아주 아래 단계고 3번 모형은 조금 높은 단계예요. 여기 그래서 이건 요거는 이제 고위 관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이버네틱스가 여기 나왔네요. 사이버네틱스, 그죠? 네, 사이버네틱스 앞에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이버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습관적인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의사결정에서부터 아침에 어떤 교통수단으로 학원에 올까에서부터 오늘 학원에 갈까 말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의사결정들이 막 결합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골치 아프게 고민했던 사안이 있습니까?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오늘도 평범하게 어제와 비슷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원래 그냥 주어진 일정을 그냥 그대로 소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은 점심때 뭐 먹지였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막 도시락 싸오고 뭐 이게 어떤 룰을 정해놓으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할 거지만 매일같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신 분들은 그거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 뭐를 먹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나머지의 선택들은 사실 반복적 일상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까지 이성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됐었을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스타인브루너가 말하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들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뭐 보실 거는 없고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타 정책결정 모형을 또 제시를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주요 쟁점을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거 한번 볼게요. 308페이지. 이건 좀 심화적일 때 좀 언급될 수 있는 거라 다음에 봐도 좋겠지만 간단히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정책결정 요인론인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뭐냐면요, 학자들 간에 자존심을 걸고 지들끼리 막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원래 정치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게 정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아이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런 문제들은 다 어떻게 거쳐간다? 이런 것들이 다 정치 과정을 거쳐서 법제화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발을 누가 했냐면 경제학자들이 도발을 좀 해.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웃기지 마. 중요한 건 사회경제 요인이고 정치 프로세스는 되게 요식에 불과하지 그게 본질은 아니야 라고 도발을 해버렸어. 그냥 그거는 본질은 아니고 그냥 과정에 불과한 거잖아. 프로세스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 거예요. 도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중간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정치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듣고 보니 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동할 때도 있어. 이런 정도로 타협을 해. 그게 바로 뭐냐면요. 거기에 도슨과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괄호 3번으로 오시면 돼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되고. 이 정책 결정 요인론에서 경제자원 모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도슨과 로빈슨 모형인데 어떻게 보냐면요. 전에는 이랬다고. 사회 경제 요인이 있으면 정치 요인을 거쳐서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믿었던 건데 이게 가만 보니까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사회 경제 요인이 다이렉트로 정책 결정에 그냥 그대로 정치 과정을 제끼고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 인정. 그렇지만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정치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만드는 길도 물론 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무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타협적인 대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che적 요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정책이 결정 안 되는 건 아니래요. 어떻게 좀 꿇었어. 그죠? 정치학이 경제학에 좀 약간 꿇은 거야. 꿇어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일단은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있으면 이게 꼭 정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더라도 그 프로세스를 무조건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인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치 과정을 아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정도의 반항 정도를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이제 그런 모형이 있다는 거 정도만 좀 보고요. 이거는 좀 심화적인 거라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정책 딜레마 이론은 이거 심화적인 거는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닌데 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앞에서 제가 좀 설명할 기회가 있어갖고 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괄호 3번으로 내려오시면 돼. 정책 결정을 할 때요. A라는 대안이 있고 B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안을 매달아 봤더니 저울에다 매달아 봤더니 두 개가 끼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동등해. 예? 동등해. 그 균형성이라 그래요. 균형이야. 저울에다 매달아 봤더니 어떤 게 더 무거운 게 아니라 이게 두 개의 무게가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런데 이 두 개가 뭘 선택할지 고민이 될 때 좀 절충을 하면 좋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근데 이게 교집합이 전혀 없대. 그러니까 분절성이라 그래요. 분절성. 완전히 갈라져 있어. 완전히 갈라져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요. 서로 간에 갈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충된 방향성을 보여. 방향이 아예 상충돼 있어. 분절돼 있으면서도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켜. 그런데 이것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측면을 보면 그 양이 비슷해. 그런데 이게 선택의 불가피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선택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래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정책 딜레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책 딜레마. A를 선택하기도 어렵고 B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개로 여기다가 조금 한번 써보면 정책 딜레마라는 것을 추가하는 건데 이걸 보면요. 대안 A가 있고요. 대안 B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울에다가 매달았다라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천칭에다가 매달았다. 요 그림 예전에 한번 그려드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이렇게 매달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올린 게 이제 A 정책입니다. 대안 A 뭐 이런 정도 쓸까? 대안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린 것이 이제 대안 B예요. 대안 B인데 그런데 이게요 무게를 재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게 분절성이라 그래요. 분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 얘가 추구하는 방향 이쪽 방향이야. 그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상충성이라고 또 말해야 되거든요. 상충성이 있어. 그러면서도 선택의 불가피성. 여기다 플러스 지금 선택해!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하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불가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뭘 골라야 되지? 이런 상황. 이런 경우들을 연구한 이론입니다.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알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소극적 대응. 밑에 괄호 4번 와보세요. 소극적 대응은요. 지금 하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10만 쉬어줘. 10, 9, 8, 7, 6, 5, 4, 3, 2, 1, 반의 반.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소극적 대응이에요. 원래는 지금 선택이 불가피한데 뭉개는 거야.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워낙 이게 특징이 완전 갈라지고 있으니까 결정 시점을 지연하거나 나 몰라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러고 포기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 책임을 포기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결정 책임의 전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요 이런 얘기 해줬나?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 있어. 국무총리도 2번을 했고요. 장관은요 거의 뭐 40살쯤 됐을 때부터 도지사로부터 출발해 장관급으로 지금은 도지사가 차관급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승승장구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도 됐었는데 정치적인 거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어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은 좀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제3의 대안을 항상 국민들은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도 좋고 행정도 잘한다 하니까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고민해봤지만 금세 이제 그 거품이 빠져. 왜냐면 정치 과정으로 나가면요 자기 소신을 밀어붙이는 힘이 매우 중요해. 내 소신을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난 이쪽에 갈 수도 있고 저쪽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유엔 총장 하셨던 방기문 씨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 되게 인기가 있다가 금방 사그라들었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되냐면 그분도 관료 출신이잖아요. 외교관 출신이야 심지어. 외교관은 심지어 되게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평생이 특화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일은 되게 잘하셨지만 그러나 정치인으로 변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치는 한쪽을 버리고 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국민의 반은 나를 욕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욕을 먹으면서도 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견딜 수 있는 멘탈부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요 그 멘탈이 없어. 왜냐면은 평생 동안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대우만 받았지. 장관하고 뭐하고 더 높은 자리도 가고 뭐 이러면서 대우만 받았지. 이분들이 언제 뭐 그죠? 응? 누구한테 욕 먹어본 기억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시더라고. 이분들이 다 이제 평가를 좋게 받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 변신은 약간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분들을요,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물어보면 또 똑같이 좋은 평가만 내리냐? 그렇지는 않아. 아까 그 행정의 달인이란 분 있잖아요. 이분이요, 위원회를 굉장히 즐긴대. 위원회. 툭하면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툭하면. 그러니까 결제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더 먼저였다. 결제를 올리면요, 장관인데 결제를 잘 안 해준대. 골치 아픈 사안, 뭔가 하나를 딱 내가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안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의사 판단을 잘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보신주의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것 같은 거는 피해가고 슬쩍 미루고 논란이 되지 않을 것들은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행정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죠. 행정인은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원래가. 그분이 되게 얍삽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닙니다. 행정인은 그렇게 트레이닝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딜레마 상황이 오면 이렇게, 그죠? 결정 시점을 지연해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안 하고 위원회 같은 데로 넘기거나 이런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봐봤더니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때 모 학자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위원회 공화국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 위원회가 나쁜 방식은 아니지만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아니 이거를 자기들이 결정해야 될 걸 위원회로 다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비판은 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이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고, 적극적 대응은요, 이거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다른 대안 같은 걸 막 밀어 넣어가지고요, 대안 C 이런 것도 막 고려하고 그러면서 다른 딜레마 상황을 조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의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뭘 하나 고르고 이게 그때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라는 걸 정치적으로 포장하는 거야. 행정인들은 잘 못하는 일인데요, 정치인들은 그걸 잘하지.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라고 해서 왜 그랬는지 명분을 막 갖다 붙이는 거, 그 정치인들이 그 새치 혓바닥으로 그런 거가 트레이닝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예전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신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아,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이게 맞아요. 이런 걸 잘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죠? 네, 불편해하는 면도 있긴 한데 어쨌건 자기가 그때 선택한 것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행동을 해요. 자기가 포기한 대안은 막 깎아내리고요. 자기가 선택한 대안은 명분을 쌓아갖고 이게 원래는 균형이잖아요, 서로. 그런데 마치 얘가 얘보다 나았던 것처럼 원래 더 좋은 대안이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려. 그렇게 하는 게 적극적 대응입니다. 그리고 정책 문제를요, 재규정하면요,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선택이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 선택을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 선택을 확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좌충우돌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나를 탁 골라가지고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적극적 대응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품위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품위제는 뭐냐? 품의제. 품위제는 뭐냐면요, 관료제 비스무리꾸리한 거거든요. 관료제 비스무리꾸리한 건데 이 품위제는 관료제랑은 좀 다른 게, 관료제는요, 상명하면 밑에서 하복하는 거예요. 상명, 위에서 명령 지시하면 밑에서 하복, 밑에서는 복종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는 복종한다. 됐나요? 복종한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품위제는요, 형태는 관료제랑 똑같아. 위아래 계층제 쫙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밑에 사람의 아이디어를 긁어 모으기 위해서 밑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고서 제출해 이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위로 이렇게 결제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품위제라 그래. 관료제 비스무리꾸리한 거. 우리가 통상 떠올리는 관료제는 품위제 형태일 수도 있어. 맨 처음에 설계된 관료제는 위에서 명령 지시하면 밑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는 거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관료제 모습은 품위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형식은 이게 관료제랑 똑같거든요. 똑같아. 그런데 이게 품위제는 어떻다? 요거는 하의 상달한다. 하의 상달. 밑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위로 올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들겠지. 그죠? 결제를 올리는데 위에 결제해줘야 될 사람은요, 여기저기 부서에서마다 다 결제해달라고 온갖 서류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면 이게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시의성을 다투는 사안 안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안건도 그냥 이제 그냥 뒤로 밀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가로채기도 있지. 가로채기. 내가 분명히 아이디어를 냈는데 위에 있는 과장 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해가지고 보고하고 가로채는 일. 이게 좀 흔해요. 흔한데 예전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과장 저 똥차를 치워버려야, 위로 승진시켜야 줄줄이 우리 조직에 빈 자리들이 생기고, 그 빈 자리가 생기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니까 위에 똥차를 치우느라고 이번에는 누가 좀 승진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업적으로 막 몰아주는 문화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세대는 공정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왜? 내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많대요. 한 40살 전후된 사람들이 억울하다. 우리는 예전에 선배들한테 몰아주는 그 문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부하들은 안 그런다. 그러면은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기도 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거야. 그런 사정까지 다 봐주기는 어렵고 문화가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게 바뀌면서 내 업적은 내 업적이, 네 업적은 네 업적이다. 이렇게 요즘에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관료제가 깨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 관료제 속에서는 분명히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위로 승진해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관료제가 좀 틀이 깨지면 그렇게 안 하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정부 조직에서도 사수가 나를 잘 안 챙겨준다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일반 기업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대리 직급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사수가 돼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과장하고 여기에 중재 역할을 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는 담당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팀제로 바꾸잖아요. 대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대리 직급이 별로 안 필요해요. 대리, 주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리만 해도 좀 그런데 그 밑에 주임도 있다고. 주임, 대리 이런 단계들이 계층제에서는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뭐 지랄을 할 망정 너 이렇게 똑바로 못해 라고 뭐라고는 할 망정 노하우를 다 준단 말이야. 다 주는데 그런 것도 사라진 거예요. 서로가 각기격파하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나도 내 보신하기가 바쁘지 밑에 있는 애 챙겨줄 여력이 없어. 다 팀제로 바꾸면 그 안에서 또 경쟁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대등한 위치가 돼서. 그러니까 몇 년 차이 안 나는 사이끼리는 다 대등한 거야 그냥. 주임 대리 이런 구분이 잘 없어. 그러니까 과장 정도 돼야 좀 위로 올라가서 과장급 부장급 이 정도 돼야 팀장 되는 거고, 그죠? 그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본부장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무쯤 간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급은 예외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튼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내 고참의 몫으로 돌려주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대요. 근데 이제 과거의 품위제 형태로만 딱 떠올려 보면 진짜 가로채기 장난 아니지. 여기서는 거의 내가 제시한 게 나중에 가면요 윗사람이 지 맘에 드는 방식으로 누더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자기 아이디어라 그래. 그런데 나쁜 거는 뭐냐면 위에 사람이 야 이게 뭘 새로운 거라고 들고 왔어 임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하가 한 거고요. 이거 칭찬받으면 지가 한 거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 과거에. 그게 품위제 특징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 단점, 장점을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상해서 답을 풀으셔도 되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예전에 품위제라고 해서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지만 자주는 안 나오기 때문에 관료제 비스무리꾸리한 것 정도로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할 때 그럴 때 문제 중에 하나로요. 그 한계점으로 311페이지 맨 아래쪽에 집단사고 있죠. 이걸 제가 말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재에는 여기 나와 있어요. 집단사고가 노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겁니다. 옛날에 증권사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친구 영화 알아요? 친구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고전처럼 이게 명작으로 남았죠. 그냥 조폭 영화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재밌지. 잘 만든 조폭 영화 정도 되는데 거기 사회적 의미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 의미 같은 건 없고 이 조폭이라는 놈들은 다 양아치구나 그냥 그런 거야. 친구고 뭐가 없지 원래. 그냥 그러고 끝 정도의 영화인데 엄청 레전드처럼 일컬어지고 엄청 관객을 많이 동원했었지. 그랬는데 아무튼 그 영화 주연을 맡았던 그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왔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어디 증권사 광고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앞을 보고 예!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 등을 보이고 있어. 광고에 보면. 그러면서 손을 들고 아니요! 그래. 그러고요.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전부 다 등을 보이고 아니요! 하고 있는데 혼자 앞을 보고 예! 이래. 그래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는 예를 할 수 있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우리는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한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건 이 집단사고예요. 집단사고.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타게 되면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에서 내가 엇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망을 달리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해도 남들도 다 실수한 거니까 괜찮다 넘어가 줄 수가 있거든. 그래 남들은 다 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맞았고 아니요 했던 나의 도박이 실패로 끝나면 나는 그냥 작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단사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화를 이렇게 조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제니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문제가 여러 번 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방전략. 여기 312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예방전략 중심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예방전략 중에 하나가요. 그 모든 제안에 대한 반론과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앞에서 봤었던 지명반론자 기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명반론자 기법, 변증법적 토론. 야 너는 일부러 반대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찬성 쪽인데요. 됐어. 그래도 반대쪽에 서서 네가 반대자라면 뭐라고 말할 것 같은지 한번 고민해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결정 라인을 2개 이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은 예라고 답을 하고 한쪽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도 있잖아요. 내 집단을 둘로 나누면 그럴 수도 있고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요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결정을.
그럼 내부의 집단 사고하는 문화를 극복할 수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한계, 우리가 집단적 의사결정할 때 또 다른 한계가요. 집단 극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집단 극화.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한쪽에 치우쳐지기 시작하면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게 돼요. 자꾸만. 극단적 주장을 한다고요. 극단적 주장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모이면요. 서로가 그 정보가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 자기들끼리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막 자꾸 일삼으면서 그게 올바른 정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게요. 극단적인 양 진영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그 무리들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공부 좀 해라 그래. 공부 좀 해라. 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설정. 이렇게 양쪽이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귀에 달콤한 정보만을 자기들끼리 막 공유하다 보면 그걸 재생산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믿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치 종교처럼 바뀌어. 신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저것들이 진리를 모르고 저런다.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이걸 집단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집단 무리로 갇혀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민주시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진영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좀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극화되는 현상들이 항상 나타나고 얘네들이 또 목소리가 커요. 뭉쳐갖고 또 용감해지거든. 목소리가 커.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조 압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소수파의 영향력. 이게 집단을 끌고 가지만은 대중 조작을 해가지고 소수파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를 결정해서 그거를 대중이 원하는 것처럼 쭉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봐두시고요. 됐죠? 그런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무리가 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집단적 의사결정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책결정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책결정론에서 공부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정책결정론에서는 일단은 정책결정의 과정들을 쭉 열거하고 그 안에서 특히 이제 대안들을 이제 분석하는 작업 이거를 좀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안들을 이제 많은 대안들을 모색한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해 볼 때 그때 정책 분석이라는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가 미래 예측기법이죠. 그것이 결합돼 있었던 거 이거를 떠올려 보시고 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결정에 관련된 모형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판서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던 거 이 내용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크게 보면 그 두 덩어리로 해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정책 집행론은 좀 이제 수월한 얘기들인데 잠깐 끊었다가 우리 정책 집행론 간략하게 좀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